난 다 뺏어 먹는가 남달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난 몰래 내 편지 보는 건 난 싫어.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엉벙땡하고. 오빠는 핑계쟁이,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트집쟁이야. 주정뱅이야 뭐, 오빠는 모조꾼이야 뭐. 난 몰라 밤늦게 술 취우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서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조쟁이, 오빠는 대포쟁이야. (2021) 문화가 있는 날 인천계양장 근대음악살롱, 오늘 진행을 맡은 이승묵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래하는 교수님이자 그리고 또 대중음악 사학자로 활동 중이신 장유정 선생님, 그리고 또 김태욱 밴드 서프와 함께 마녀와 함께 춤을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주제로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음악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공연과 함께 렉처 콘서트의 형태로 가지는 의미 있고 귀한 자리를 가져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제 자리로 돌아가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실 진행자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자, 저희 처음에 노래와 그리고 또 이제 연사를 맡아주실 장유정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가 마녀와 함께 춤을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는 주제인데요. 우선은 그 마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마녀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 이런 근대 대중 가요의 갈래가 또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거 하려고 왔는데요. 네, 마녀가 어떤 분들은 좀 친숙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만담이라고 하면은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장소팔 고춘자라고 해서, 이거 아시면 이제 저랑 같은 비슷한 세대입니다. 고개 끄덕하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요. 네, 그 만담에서 마녀라는 용어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만담에서만 마녀가 온 것은 아니고요. 1930년대 희극 갈래라고 해서 일종의 코미디 갈래로 뭐 넌센스, 스케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마녀라고 할 수 있는, 즉 내용에서 웃음이 담겨 있는 노랫말로 이루어진 것을, 노래로 만든 것을 이제 마녀라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기 대중가요가 어떤 거 있는지
아시는 거 같고 어, 기억나시는 거 뭐 예, 많을 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주로 뭐 재즈송이라는 것도 있었을 테고 뭐 국악과 양악이 같이 결합된 신민요라는 녀석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뭐 다양한 녀석들이 있었을 텐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만담,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서양에서는 시의 선율에다가 멜로디 선율을 붙이는 것들을 이제 가곡이라는 형태로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담의 형태에다가 이렇게 선율을 넣는 것들이 만요라고 불려진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노랫말이 일종의 코믹한 그래서 코믹송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코믹송이라고 하면 글쎄 저는 일단 뭐 노라조 뭐 이런 또 그런 그룹도 생각이 나고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말했던 것처럼 만요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재즈송도 있었고요.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노래죠. 그리고 오늘날 진짜 이따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우리 김태욱 씨가 또 트롯신에 떴다 해서 또 뜨셨잖아요. 근데 그 트로트가 또 당시에는 유행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또 자생적인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국악적인 또는 기존의 민요적인 전통을 가지고 대중가요로 만든 신민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요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만요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그 아무 이제 뭐 찰나의 유의적 웃음 뭐 예를 들면 비단의 장사 왕서방 명아리한테 반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웃긴 내용 그걸로 끝났는데 저는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태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오빠는 풍각쟁이에서 나왔던 음식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어떤 음식들이 있었죠?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만 나한테 주고 불고기 떡볶이 오이지 콩나물 이런 게 당시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오이지 콩나물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서민적인 반찬이었다면 불고기 떡볶이는 오빠가 여동생도 안 주고 혼자만 먹는 그런 반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세태를 알려주는 음악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상하다. 떡볶이가 왜? 불고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떡볶이 역사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떡볶이는요. 그 1950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설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마봉님 할머니라고 신당동에 계시는 그분이 빨간 떡볶이, 길거리뼈 떡볶이를 만들었고요. 그 전에는 어떤 떡볶이였을까요? 혹시 궁중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빨간색 떡볶이가 아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고기와 같이 네, 버무린 형태가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이 진행자여서 네 궁중 떡볶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불고기하고 동급으로 놓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저 궁금한 거 이 오빠는 풍각장에서 오빠의 직업이 뭘까요? 오빠의 직업이 그때마다 뭐 달랐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양장이라고 하는 서양의 복식도 네. 입게 되면서 전문직도 생겨났을 테고 네. 뭐 무엇이 있었을까요? 뭐 지금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무슨 셀러리맨도 있었을 테고 또는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 인텔리라고 하죠.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김태욱 씨는 혹시 오빠의 직업 오빠는 풍각쟁이 풍각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 풍각쟁이인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오빠는 풍각쟁이에서 풍각쟁이가 원래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음악 연주하는 악사를 말하잖아요. 근데 오빠의 직업은 풍각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오빠의 직업은 뭐냐? 방금 잠깐 나왔는데 거기 마지막 3절에 나와요.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예, 오빠의 직업은 셀러리맨입니다. 예, 그래서 예, 회사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셀러리맨이 등장하지? 그래서 당시의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여자 고등 보통학교에서 그 이제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남편의 직업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무려 12명이 셀러리맨을 선택을 했대요. 그 다음이 의사가 6명, 상인이 4명, 교사 2명, 신문기자 2명, 변호사 2명, 예술가 1명, 관리 1명. 예술가는 인기가 없었네요. 그래도 예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그럼 셀러리맨이 왜 중요했을까요?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월급이. 맞아요. 안정적인 월급이죠. 네,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안정적인 월급이 적더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셀러리맨이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제가 만요에서 느꼈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세태, 뭐 문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을 만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웃음도 주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일종의 뭐 교훈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근데 이제 만요의 웃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악, 하나는 풍자.
근데 해악은 따뜻한 웃음이죠. 풍자는 약간 차가운 웃음.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빠는 풍각쟁이에서는 어떨까요? 그 좀 차가운 웃음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웃음일까요?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 질문을. 따뜻한 웃음 같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요? 왜요? 태용 씨는? 아무래도 오빠니까. 네, 오빠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여동생이 있는 입장으로 어, 여동생은 저를 따뜻하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무래도 그때 시대상에 네. 오빠만큼 소중한 게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따뜻한 웃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빠가 저기 여동생 막 편지 보고 반찬 맛있는 것만 혼자 먹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오빠 미워, 뭐 오빠 바보야, 뭐 이런 거를 오빠는 풍각쟁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뜻한 웃음으로 해학적으로 풀어낸 것이 오빠는 풍각쟁이고요. 당시의 광고에는 뭐라고 했냐면 돌부처라도 무릎팍을 치고 돌아앉을 익살진진한 명랑가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명랑가요라는 말이 이미 이 당시에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네. 사실 음악을 바라보면 그 시대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세대의 이런 풍습까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은 익숙하지 않은 이런 마녀라는 음악 장르 또는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100여 년 전으로 이렇게 타임슬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번에 이어서 한번 두 번째 곡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곡은 개고기 주사라는 곡입니다. 어떤 네. 곡일까요? 개고기 주사가 되게 재밌는 것이요. 주사라는 말이 언제 나오냐면 1534년 1500년대요. 네, 1500년대 참봉이었던 이팽수가 승정원 주서가 정칠품에 해당한대요. 거기에 올랐는데 그가 당시에 어떻게 올랐냐면은 당시 실력가인 김한노에게 개고기를 뇌물로 바쳐서 승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고기를 뜻하는 가장을 넣어서 가장 주서라고 불렀고 그게 이후에 개고기 주서가 됐어요. 이게 중종 실록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고기 주사가 네.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네. 뭔가 좀 안 좋은 의미긴 한데 일단 이 노래를 네. 김태욱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김태욱 씨에게 개고기 주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떨어진 중절 모자 빵꾸난 당고 바지 꽁초를 먹더라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어 댁더러 옷 달랬어 스리슨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여름에 동복 입고 겨울에 하복 입고 옆으로 걸어가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어 댁더러 옷 달랬어 스디슨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봬도 종로에서는 개고기 주사 나 몰라 개고기 주사를 안경을 팔에 쓰고 냉수에 초쳐 먹고 해 뜨면 우산 써도 내 멋이야 댁더러 밥 달랬어 댁더러 옷 달랬어 스디슨 막걸리 남아 권하여 보았건디 이래봬도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렇죠. 예, 내가 물론 정확한 가사를 모두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멋대로 행동하고 살겠다는데 너가 무슨 참견이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예. 정말 가사 뜻대로 주사,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주사를 부린다고. 근데 안주가 계곡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밴드 치는 기타 치고 아. 있는 친구도 제 실제 친구인데 네. 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냐 했더니 이거 계고기 먹고 술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주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장유정 선생님께서 네, 네, 네. 이 개고기 주사의 어원이나 이런 네, 곡에 예. 대한 설명을 한번 보태어서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주사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서. 읽어도 되지만 이제 주서에서 주사가 왔었던 거고요.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맨 처음에는 이 정말 허세와 이런 거 겉멋에 ጨ든 어떤 남성의 모습.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제가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남성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라도 허세를 부리는 것 말고는 무언가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남성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하게 연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1939년 당시에 어떤 남성의 모습 내세울 것도 없지만 나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맨 처음엔 겉멋과 허영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은연중에 짠한 마음이 들면서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들으면서 되게 웃기고 재밌지만 또 한쪽으로 좀 따뜻하게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사실- 해악의 네. 사실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1930년대 후반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조선이 이제 일제강점기의 정점에 들어갑니다. 이제 교육령도 이제 3차 교육령, 조선 교육령 3차로 들어가면서 1, 2차를 거치면서 3차 교육령에서는 드디어 이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는 게 거의 완성이 되다시피 하면서 이런 조선에 있는 이런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는 데에 거의 일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으로도 다 볼 수 있고 이게 감상적으로나 또는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개념들에서도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근대화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갈증과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아픔들이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마녀를 통해서 또 발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해봐요. 그래서 저는 마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찰나의 유의적 웃음 그것만으로 말하고 말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네. 이어서 한번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곡은 어떤 곡인지 한번 직접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 사진 강짜인데요. 혹시 활동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너무 잘할 것 같고 김태욱 씨 혹시 활동 사진? 말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으로 이렇게 저희가 저는 이게 네. 곡을 준비할 때 네. 이게 마녀가 너무나도 옛곡이다 보니까 어떤 분도 이 노래를 정리를 해서 뜻을 이제 검색을 해도 정리된 게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고 또 교수님께 제가 여쭤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죠. 그래서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곡 해석을 잘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니까 가사를 보니까 무슨 영화를 보는데 남녀가 이제 영화를 보는데 이제 질투를 하는 약간 그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활동 사진이 영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당시 서양 영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영화랑 현실이랑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 보고 아내가 웃으니까 너 왜 웃어?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고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시에 영화 모로코 또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게 게리 쿠퍼. 굉장히 유명한 그 남자 배우고요. 예. 또 그레타 가르보, 가르보라고 굉장히 아름다운 또 여성 이름이 또 배우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이번 곡은 네. 특별히 두 분께서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 곡이죠? 네, 네, 김태욱 씨랑 저랑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네. 버섯먹이라도
뒤집어 보이리까 내가 무얼 어쨌다고 트집입니까 모로코 상징보다 우습기로니 게리 쿠퍼한테 반했다니 억울합니다. 아 이런 도무지 곧 들어맞고 답답할 노릇이 또 어디 있다. 호주머니라도 덜어서 보이니까 내가 무얼 어쨌다고 바가지를 긁소. 스바키 힘에보다 우습기로니 그레타 갈보한테 녹았다니 원통하구려. 아 이런 도무지 곧 들어맞고 답답할 노릇이 또 어디 있다. 피차에 똑가소 존수가 있어 그려 극장을 발끈으란 그런 말이지. 그리고 만성 많던 서양 사진도 구경할 수 없이 되었다니 안성맞춤이요. 아 이런 도무지 곧 들어맞고 답답할 노릇이 또 어디 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선율은 우리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가사에는 또 외국 배우 이름이 뛰쳐나오는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요, 이때 또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학생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1929년 3월호에 활동 사진 구경할 때 이렇게 가지고 기사가 나와요. 근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키스하는 장면이 나올지라도 결코 흥분하지 마시오. 배우들은 키스한 뒤에 반드시 양치질을 한답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한 건물이나 화려한 실내가 나오더라도 결코 놀라지 마시오. 사실은 책상 위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장난감이랍니다. 이랬고요. 세 번째, 여배우나 남배우에게 속없이 미치지 마시오. 그네들은 아들, 딸, 손자까지도 있고 본 얼굴은 죽은 게 투성이랍니다. 이랬고요. 네 번째, 자막의 영어를 열심으로 읽지 마시오. 영어 문법에 낙제 점수 당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영화랑 현실을 구별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잡지 기사가 실렸던 거죠. 신문물이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진하게 이런 것들에 이제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투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 곡은 저희가 나무아미 타볼리라는 곡이에요. 예. 근데 이게 종교적인 노래는 아닙니다. 어떤 곡이죠? 네, 이게 저는 너무 이 노래를 어떻게 이제 김혜송이라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난영 선생의 이제 남편분이시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김시스터즈. 예, 김시스터즈의 부모님이죠. 아버지죠. 근데 이 김혜송 씨가 작곡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작곡을 하고 본인이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나 재밌는 게 무심하게 불러요. 근데 뭐냐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본인한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왔으면 족들이나 씌워주지. 네가 뭔데 버팅기다가 뭐 이러면서 약간 원망하듯이 말하면서 마지막에 간샴보샬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 수 있고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나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노래이기도 해요. 네. 사실 그 김혜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도 있는데 외모 또한 굉장히 준수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오늘 노래를 이제 해주실 저희 김태욱 씨와도 굉장히 오마주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이 네. 필요 없으니까 한번 네. 감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태욱 씨의 목소리로 나무아비 타불입니다. 상토 깎고 10년 공부 나무아비타불 발톱 깎고 10년 공부 나무아비타불 니까짓 게 버팅기면 나는 너를 홀타갈까 그런대로 나만 따르면 죽돌이나 씌워주지 반샴보살 반샴보살 10년 공부 나무아비타불 좁쌀 먹고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도라지 먹고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되자는 게 된 척하면 허리 굽힐란 줄 알아 그런대로 나만 쫓으면 가마라도 태워주지 관샴보살 관샴보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하늘천 따지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각야 거겨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지지리도 못생긴 게 분바르면 고아진가 그런대로 나만 믿으면 떡이라도 먹어보지 관샴보살 관샴보살 10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뚜꾸너져서 원래 네 맞아요. 원래 이게 마지막에 약간 옛가요 생각하면 원래 떡이라도 먹어보진데 관시음보살 또 불교에서 또 고기는 또 원래는 이게 고기라는 가사가 있고 떡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고기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고기라고 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예, 스님들이 고기 먹으면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따라서 또 가사도 또 바뀌기는 하니까 맞아요. 예, 처음에는 떡을 드셨습니다. 아 근데 네.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제목은 나무아미타불인데 네. 이제 그 안에는 아까 이제 곡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는 뜻인가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겁니다. 아 공부가 마음대로 공부가 아니고요. 제가 네. 너무 모범적으로 너무 모범생입니다. 예. 아니, 저도 근데 공부가 안 됐다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정말 그냥 저기 뭐야 본인이 나를 좀 쫓아오고 나만 믿고 좀 따라왔으면 너 결혼이라도 하고 쪽들이라도 씌워봤을 텐데 나를 홀대하고 이제 그런 본인이 이제 저 못나서 여자가 도망간 거 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나만 믿고 따라오지 뭐 이런. 쉽게 말하면 그냥 네. 짝사랑 러브송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예, 이런 예. 것들이 그때 당시에 정서가 반영이 돼서 예. 제목만 봐서는 무슨 저희들이 무슨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적인 예, 예. 종교적인 색깔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좀 재밌는 네.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뭐 짝사랑의 뭐 러브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찌질이의 항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그거 있지 제가 하고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안 되면 편집을 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다음 곡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저희 장유정 선생님도 함께 이제 무대에 오르시는 네. 곡이에요. 명물남녀라는 곡인데요. 네. 어떤 곡인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네, 그거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네, 명물남녀인데요. 이것도 일종의 근데 솔직히 이 시기 마녀라고 저희가 지금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지만 당시에 물론 마녀 이렇게도 적혀 있지만 또 때로는 유행가 또 재즈송 이렇게도 적혀 있어요. 근데 노랫말을 듣고 뭔가 웃음이 난다거나 어떤 문답으로 주고받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그냥 넓게 마녀의 범주로 가져왔는데요. 음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즈송이에요. 왜냐하면요 원곡이 있어요. 원곡이 원게 어게이 카발레로에서 1928년에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프랭크 쿠루미시라는 분이 불렀고요. 이게 일본에 가서는 샤레 오토코라고 해서 에노모토 케니치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이 노래를 일본에서 불렀고요. 우리는 명물남녀라는 제목으로 강홍식, 안명옥 이렇게 두 분이 불렀습니다. 이 강홍식 혹시 누군지 아시죠? 아니요. 어떤 분이실까요? 강홍식이 누구시냐면 강홍식과 전옥 씨가 결혼을 해서 강효실 씨를 낳아요. 강효실 씨와 최무룡 씨가 결혼해서 누굴 낳죠? 최민수 씨를 낳습니다. 최민수의 외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르신 분이 최민수의 외할아버지인 강홍식이고 그다음에 안명옥이라는 분이 같이 불렀는데요. 말은 명물남녀인데 노래를 들어보면 이 명물이라는 것이 약간 그 일종의 반어법? 실제는 명물이 아닌데 그냥 명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일단 불러보고 예, 한번 같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몸은 서울 명물 깍두기 모던 보이 대표하는 장난꾼 새빨간 넥타이 날 좀 보세요 서울서나 모르면 실수지 나는 또 누구신데 이러우 직업 부인 대표하는 웨이트레스 한학구상 고신기에 잠은 못 자나 월간들 녹이는데 제일이야 그러나 나만 못해 틀렸어 깍두기는 이래봬도 버젓이 이 신문에도 소개가 된 오입장인데 서울서나 모르면 실수지 웨이트리스 무서운 님 모르나 광산대왕 아무개도 그렇고 누구누구 이름 있는 세력가들도 우리들 여자에게 녹았지 세상은 불경기에 빠져도 한가한 인간들은 꽤 많아 장난꾸인 깍두기가 서울은 들고 웨이트레스 세력에는 놀라워 감사합니다. 예, 아 노래가 굉장히 서정적이네요. 예,
이게 노래 선율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서정적인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나 모르면 실수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단어도 있는 것 같고 네. 이 가사 내용에서는 재미있는 게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일단은 당시에 다방하고 카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 다방하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다방. 다방은 물론 다방과 카페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차나 커피를 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시대의 변천의 과정에 따라서 예전에는 다방으로 불려줬고 현재는 카페로 변해줬다라는 정도인 네. 것 같아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혹시 이 시기 카페라고 하면 태욱 씨는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습니다. 별다방 뭐 이 정도밖에 그쵸?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시기 대중음악을 연구하다가 오늘날 제가 알고 있는 카페 이렇게 막 커피 마시고 그런 곳으로 노래의 가사를 접근을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방이 오늘날 우리가 카페라고 하는 곳 지금 말씀하셨던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곳이고요. 이 시기 카페는요. 일종의 여급들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일종의 오늘날의 룸살롱, 그 룸살롱을 당시에는 카페라고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고급 레스토랑도 카페라고 했지만 그래서 당시 또 잡지에서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카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술과 계집 그리고 엽기가 잠재하여 있는 곳이다. 붉은 등불, 파란 등불, 밝지 못한 상대리아 아래에 발자취 소리와 옷자락이 비비어지는 소리, 담배 연기, 술의 냄새, 요란하게 흐르는 재즈에 맞춰서 춤추는 젊은 남자와 여자, 파득파득 떠는 웃음소리와 흥분된 얼굴, 그들은 인생의 괴로움과 쓰라림을 모조리 잊어버린 듯이 즐겁게 뛰논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방의 모습이 아니라 여급의 술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카페가 다방을 가야지 마실 수 그러네요. 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카페를 동아일보에서는요. 1935년 6월 30일자에 육감적이다 못해 유욕적인 공간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다방은 동방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장소. 그래서 지금 명물남녀에서 나온 그 웨이트레스가 카페에서 일하는 카페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여급인 거죠. 그리고 이 깍두기가 혹시 누군지 물론 두 가지 뜻이 있겠지만 네. 식재료의 그 저희 차 안에서의 깍두기도 있겠지만 네. 외모로 봤을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그 단어를 순화를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부지신 분들을 뜻하는 건가요? 또 깍두기 하면은 뭐 떠오르세요? 저도 그 두 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깍두기라고 하면 네. 옛날에 왜 건달이나 약간 그 좀 안 좋은 세상에 어두운 세계에 계신 분은 우리 깍두기라고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깍두기란 분이 계셨대요. 본명은 고흥자 택자. 고흥택인데 이분이 항상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같은 시간에 그 서울 오늘날 서울 거리를 이렇게 다니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신문에도 실렸었고 일종의 모던보이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을 이제 깍두기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노래 속에. 근데 재밌는 건 여급하고 그 깍두기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어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난 이 정도야. 내가 명물이다. 난 명물이야. 근데 마지막에 만약 여기서 끝났으면 아니 이게 노래가 뭐야 할 텐데 맨 마지막이 이 노래 어쩌면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불경기에 빠졌는데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마녀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교훈을 동시에 주는 노래. 근데 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서정적인 너무 달콤한 너무 선율이 멜로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네. 들어볼까요? 카페 바론이라고 있었는데요. 1927년에 개업을 했는데 여급이 18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페 바론의 하룻밤 축음기에서 재즈가 황소 소리 같이 흘러나온다. 웨이트리스들의 어깨가 실룩실룩 엉덩이가 꿈틀꿈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페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시 카페 여급수가 1930년대 36년 기준으로 1,005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던 거죠. 서울 시내만요. 그리고 다방하고 카페를 좀 달리 얘기를 했었고 다방은 다방걸, 카페걸이라고 했을 때 카페걸은 굉장히 뭔가 약간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다면 다방걸은 또 다르게 또 인식을 했었고요. 당시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카페 은송정이라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당시에 그 조직폭력단이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이 셌었죠. 그래서 되게 대표적인 세 개의 조직폭력단이 있었는데 우미관 사자, 다방골 평양서방, 그 다음에 은송정태랑 있는데 이 은송정태랑이 뭐냐면 은송정이라는 카페에 딜을 봐주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해결해줬던. 예, 그래서 그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중문화를 연구하고 대중음악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방 카페 연구하게 되고 그다음 조직폭력배 연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김태욱 씨는 네. 야인시대 김두한 저는 유일하게 딱 들었던 세 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미관 딱 하나 알거든요. 야인시대가 뒤에도 그럴 것 같지만 제 또래 세대는 이제 그때 당시 야인시대라는 그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있게 봤었고 네. 1부 보고 이제 2부 때는 이제 어리고 갑자기 이제 2부로 딱 돌아가면서 약간 이제 정치면으로 넘어가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거 보니까 이제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예. 네. 저희들이 이렇게 음악을 한번 감상을 해봤는데 이 가사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에도 지금의 정서와는 전혀 다르게 이게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맛있고 구수하게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이번 곡의 제목은 뭔지 직접 한번 말씀해 네. 주시죠. 1939년에 나왔고요. 김장미라는 분이 불렀던 엉터리 대학생이에요. 엉터리 대학생. 네, 엉터리 대학생인데요. 근데 이제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가사를 살짝 설명을 해드려야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당시 다방하고 관련된 두 개의 신조어가 등장을 해요. 네. 하나는 벽화, 하나는 금붕어예요. 벽화는 어떤 뜻일 것 같습니다. 벽화요? 네, 벽화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화죠. 말 그대로 벽에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작품 또는 그림을 거는 행위를 네. 벽화라고 하지 않을까요? 정말 모범생이세요. 네, 이게 다방의 커피가 싸지가 않으니까 딱 한 잔만 사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벽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게 그렇죠. 벽화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신 벽화라고 하는 거죠?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약간 요즘 세대로 네. 치면은 술집 가가지고 그냥 소주 한 병 시키고 계속 안주 있는 하나도 거예요. 안 시키고 예, 안주 그냥 그대로. 기본 안주에다가 소주만 계속 먹는 그렇죠. 그런 네, 스타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금붕어는 뭘까요? 뻐끔뻐끔거리는 금붕어죠. 거 같은데 응. 여기서도 많이 이제 쓰는 사람? 금붕어는 아니요. 은유적인 표현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뭔가 계속 말이 많은 사람 맞나요? 금붕어가 말만 하나요? 그러니까 뭐 먹죠? 음식만 먹는 사람을 금붕어라고. 너무 막 답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다방 저 다방 다니면서 당시에 엽차를 마시는 그래서 이제 붕어처럼 계속 물만 마신다고 해서 금붕어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노랫말에 그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가 또 이제 이 당시 시대적인 것이 그러다 보니까 다마찍기가 등장을 하는데 다마찍기는 뭘까요? 그건 또 뭘까요? 공부는 다섯 끝, 다마찍기는 500끝이에요. 이 학생이 얼마나 엉터리냐면 공부니까 알 거고 다마찍기는 당구예요? 맞습니다. 어. 당구 너무 맞네요. 맞습니다. 당구를 그랬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다방에서 파는 음료수 메뉴가 나와요. 홍차, 소다수, 코히, 커피. 예. 네, 그다음에 뽀드라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이거 원 찾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폴트랩이라고 포르투갈 와인에다가 설탕을 넣고 끓인 음료가 있는데 그걸 당시 다방에서 팔았대요. 아하. 그래서 이제 노래 속에 무슨 정말 다방의 메뉴까지 다 등장하는. 근데 아까 벽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자화상이에요. 룸펜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인에서 배워서 유학도 다녀왔는데 식민지 이 맞습니다. 한국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방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노래는요 굉장히 신납니다.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도 저희 선생님께서 같이 이 노래는 저 혼자서 엉터리 대학생은 제가 혼자서 알겠습니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옆집 대학생 호떡주사 대학생은 10년이 넘어도 졸업장은 캄캄해. 아서라 이 사람아 천마에 탓하고 한마다 참고 내가 홀짝이지요.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옆집 대학생 향수장사 대학생은 공부는 5그 다만 듣기 500그 아서라 이 사람아 정말 섭섭해 밤마다 자꾸 내가 걸작이지요. 공부냐 다마 죽기냐 공부냐 다마 죽기냐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옆집 대학생 국어 새끼 대학생은 학교는 못 가도 홈플라는 한몫봐 아서라 이 사람아 정말 기막혀 밤마다 자꾸 내가 걸작이지요. 홍차냐 소다수이냐 고이냐 뭐들 아프냐 아서라 이 사람아 지각 좀 들어라. 예, 노래가 굉장히 저는 사실 이 음악 들으면서 너무 또 깊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기관이 이제 서당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서당은 뭐 물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맞춰서 주어진 신분에 맞게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화로 넘어가면서 이 학교라는 이 개념이 생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같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게 제 1목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하면서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시대 현실, 그게 이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아닐까라는 아주 고리타분한 정말 모범생이세요. 생각을 이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네. 계속 생각을 아니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이요. 그 당시 감옥에 가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온 학생하고 그 다음에 원래 당시 카페를 대학생들도 당시에는 정복 정모 차림이었대요. 그러니까 교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차림으로 카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카페에 갔다가 잡혀온 학생하고 같이 있던 그게 같은 감옥에서 한 명은 독립운동하다가 한 명은 카페 갔다가 이렇게 해서 잡혀온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까 이제 뭐 여러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옆집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생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대학생이 어떠냐면 연애만 하고 졸업장은 언제인지 10년이 넘어도 언제 탈 줄도 모르고 게다가 당구 좋아하고 멋부리기 좋아하고 아까 3절 가사에 홈뿌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혼이 이제 지금의 본정이에요. 충무로 쪽이거든요. 불화는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속된 말로 땡땡이 있잖아요. 네. 이 학생이 학교는 안 한다고 땡땡이 치고 다방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막 웃죠. 웃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그 모든 대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인 거죠. 네. 그래서 차가운 웃음,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 웃음 해악, 그다음에 차가운 웃음 조롱, 풍자. 그래서 이 풍자가 여기에 담겨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게 어떤 만유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태욱 선생님께서는 김태욱 씨께서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어떤 뭐 생각이나 그 감상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도 될까요? 사실 정말로 제가 이 노래를 이제 카피하고 이제 연주 같이 합주할 때는 정말 가사가 무슨 가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 옛 가요 자체가 정말 오디오도 그때 당시 많이 안 좋았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때 시대상 그리고 그때 단어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해주시고 딱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연주하는 내내 그냥 즐겁고 이게 여기서 이 가사였구나 이렇게 다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중첩이 되는데 그 가사의 이 의미를
지금도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내용이고 언어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이 조금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 있다면 노래가 진짜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노랫말을 알고 부를 때라 특히 마녀라고 했을 때는 노랫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노랫말에 대한 해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이제 마지막 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정말 빠른데요. 저희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 작품을 강연과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공연해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귀한 무대를 함께 만들어 주신 분들 한 분씩 인사를 조금 시켜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맨 마지막 무대를 조금 장식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기타의 홍관표 씨,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럼의 강신명 씨,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이스의 김재형 씨, 네, 건반의 이준기 씨, 그리고 건반의 김상준 씨, 그리고 노래와 기타의 김태욱 씨.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자리인데 맨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들을 작품은 황성의 적 또는 황성예터라는 작품이라네요.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마녀에서의 마지막 곡이 황성의 적, 그러니까 지금 황성예터를 알고 있는데 원래 1932년에 음반에 나올 때는 황성의 적, 자취적자를 써서 그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녀와 함께 춤을이었잖아요. 그리고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민요를 연구하시는 김대행 선생님이 이 말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으로 눈물 닦기. 그런데요, 우리가 웃음으로 눈물을 닦기도 하지만 눈물로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TV를 봤더니요,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웃음 치료만큼 눈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슬프고 아플 때 한바탕 울고 나면 그게 정화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시 또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계속 어떻게 보면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웃음의 노래들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은 다시 본격적인 대중가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시대를 열었던 이혜리수 선생의 황성예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김태욱 씨하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분단이 되어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는데 북에서도 애창이 되는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이런 가요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김태욱 씨한테는 또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죠. 네. 네. 또 개인적으로 저희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네. 가장 좋아하셨던 애창곡이에요. 음.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제가 9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제 트로트 옛 노래를 듣고 자랐고 그렇게 돼서 트로트 가수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황성애터란 노래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부르게 되어서 또 되게 감명 깊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곡을 김태욱 씨의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황성예터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네, 갖고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2021 문화가 있는 날 인천계양장 근대음악살롱 마녀와 함께 춤을 웃음으로 눈물 닦기 편 오늘 이렇게 1시간여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저희 황성예터 함께 감상하시면서 이 귀한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요해 폐허의 서른 회포를 말하여 주노라
거리를 헤매어 있노라. 성은 허물어져 빈덩인데 강조만 부르러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하 그대 홀로 참 못 이뤄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